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던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재산 50억에 대한 어머니의 마지막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9남매의 어머니셨어요. 농촌에서 힘들게 저희를 키워내셨죠. 아버지께서 10여 년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83세의 나이에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것 같아요. 어머니의 평범한 노년도 함께 흘러가던 어느 날 제주도의 제2공항 건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제주도 땅값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2015년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평생 어머니의 삶의 터전이었던 작은 집과 밭이 순식간에 5배가 넘는 가격으로 치솟게 된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저희 어머니는 가난한 농촌 할머니에서 수십억 대의 땅 부자가 되신 겁니다. 그렇다 해도 농촌의 정서로서는 평생 밭을 일구고 벌어먹는 삶의 터전으로 생각할 뿐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재산 가치를 일일이 따지거나 그러면서 살지는 않아요. 그저 어머니의 허름한 집과 마당이 넓은 집, 큰 우영밭이 있어서 채소를 사 먹지 않고 스스로 농사해서 먹는 정도의 농촌에 그저 어디에나 있는 생활의 터전이었지요. 그래서 그 제2공항 발표가 있는 날부터 땅값이 들썩거려도 어머니의 단조로운 촌의 생활은 변함없이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 지갑 폭등으로 인해 어머니의 마지막 시간들은 작은 근심거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셋째 오빠 가족들이 고향집에 자주 가서 자고 가기도 하고 셋째 아들의 큰아들도 자주 데리고 와서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생각해보니까 큰형님은 딸들만 있고 둘째 형은 아들이 있긴 한데 정윤이가 사실상 우리 집 큰손자나 마찬가지잖아요. 나이적으로. 나중에 어머니 재산은 정윤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윤이가 큰손주나 마찬가지니까. 셋째 오빠의 말이 점점 노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정윤이가 나중에 제사 모시고 집안 대소사 볼 거니까 집과 땅 명의를 미리 정윤이 앞으로 해놓으시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는 대뜸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이 없다. 내가 살아생전에 다 팔아서 먹고 죽을 거다. 자식들에게 손 내밀지만 않아도 다행스러운 줄 알아라. 라며 다른 화제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셋째 오빠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장난처럼 받아들이지 마시고 요즘엔 밤새 안녕이에요.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아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혹시라도 갑자기 돌아가시면 상속세도 무시 못하고요. 상속하다 남은 재산을 9형제로 나눈다면 몇 푼 되지도 않고 제사할 손자에게 재산 미리 남겨두는 것이 현명한 거라니까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해요. 며칠 후 셋째 오빠는 이번엔 정윤이까지 데리고 나타났어요. 보일러 수리기사를 부르고 고치면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평상시 할머니 집에 주말마다 자주 찾아뵙고 그래야 집과 밭이라도 물려주지. 그러니까 앞으로 아빠와 같이 할머니 집에 자주 와서 이런 것도 고치고 할머니 도와드리고 해라. 은연중에 고향집과 밭은 큰손주가 물려받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듯 한 말을 종종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둘째 오빠는 전혀 다른 생각이었어요. 당연히 어머니의 재산은 자기가 할 것이고 내가 죽으면 당연히 서준이 둘째 오빠 아들가 한다. 일말의 의심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셋째 오빠가 고향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고향집과 밭을 셋째의 큰아들에게 명의 이전 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둘째 오빠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에 사는 큰 올케 언니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큰 오빠는 평소 나는 제주도 재산을 일절 안 받을 것이다. 제주도 동생들에게 미안도 하고 라며 제주도의 친인척 경조사를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 미안함 때문에 먼저 고향집 재산을 안 받겠다고 공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올케 언니는 생각이 달랐어요. 큰 올케는 결혼 초기부터 제주도 촌구석 동네 바람만 많은 해먹을 거 하나도 없는 촌구석이라고 시집을 얕잡아보고 어머니에게도 쌀쌀맞게 대하던 그 올케 언니가 어느 날부터 180도 달라진 거예요. 갑자기 안부 전화를 자주 하기 시작했고 정말 나긋나긋하게 다른 사람이 들으면 효성 깊은 며느리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님, 몸은 괜찮으시죠? 제가 좋은 건강식품을 보내드렸어요. 받으셨어요?
이전까지는 명절에만 인사치레 전화 정도로만 하던 올케 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올케 언니가 큰 오빠 몰래 혼자 제주도로 내려왔어요. 어머님, 이 집과 땅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어머님, 요즘 뉴스 보시죠? 제주 땅값이 엄청 올랐어요. 아마도 현재 시세로 하면 최소 50억은 할 거예요. 뭐라고? 그렇게나? 50억이라고? 정말이에요. 어머니 모르시는구나. 제2공항 때문에 이 지역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올케 언니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어머님,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지연이 아빠가 항상 그러시잖아요. 자기는 제주 재산 안 받겠다고. 동생들한테 미안하다고. 그래, 지연이 아빠가 지난번에 와서 그렇게 말을 하긴 했지. 그런데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음 달에 우리 가족 변두리 지역 작은 평수로 이사를 해야 해요. 큰오빠가 은행에서 명예퇴직한 후 사업을 했다가 퇴직금 전부 날린 사실과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소상히 알렸어요. 지연이 아빠는 자존심도 있고 동생들에게 미안해서 선수쳐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어머니가 마지못해 명의 전해주시면 아마도 받기는 할 거예요. 만약에 그래도 지연이 아빠가 동생들과 싸움 난다고 안 받으려 하면 어머님, 제 명의로 해놓는 건 어떨까요? 어머니가 놀란 표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큰 올케 언니는 말을 계속했어요. 어머님, 제 명의로 해놓아도 제가 고향집과 밭을 팔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명의만 제 이름으로 해놓으시고 어머님은 평생 여기서 편안히 사시면 되는 거고요. 올케 언니의 말솜씨는 정말 교묘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정확히 건드렸거든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내려왔다는 사실도 포함해서 이 일은 정말 비밀로 해주세요. 다른 형제들이 알면 오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무엇보다 지연이 아빠가 알면 큰일 나요. 지연이 아빠도 모르는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몇 번을 설득했지만 어머니는 선뜻 대답을 않으셨어요. 하지만 올케 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내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막내딸인 저의 결혼식 날에 커다란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며칠 전부터 어머니의 몸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은 들었지만 갖은 결혼식 준비로 막내딸은 정신 뜰 새 없이 바빴고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따라 잔치 음식을 조금도 입에 대시지도 않으시고 물 한 모금조차 안 드시고 조용히 혼주석에서 자리를 지키고 앉아 계실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어머니의 감으로는 당신이 음식을 먹으면 꼭 탈이 날 것 같아서 하루 종일 굶으셨고 물도 삼키지 않으시고 목만 축이는 정도로만 물을 입에 머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식이 다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려 하는 저의 손을 잡고 어머니는 마냥 식이 무사히 끝나서 다행이다 라며 하늘이 도왔다고 몇 번이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막내딸이 신혼여행차 그 식장을 빠져나가자 30분도 안 되어 쓰러지셔서 119 앰뷸런스를 타고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들어가셨습니다. 3일 넘기지 못할 것 같다는 청천벽력 같은 병원의 진단 결과는 간암과 췌장암이었습니다. 췌장암도 사기,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온 가족이 망연자실했어요. 어머니는 혹시라도 막내딸의 결혼이라는 일륜지 대사를 두고 어머니의 병환으로 결혼식을 제때에 못 치를까 봐서 며칠 전부터 안 좋은 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막내딸 결혼식까지만 무사히 하는 바람으로 하루하루를 얼음호수 건너듯 조심스럽게 홀로 버텨오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주대학병원으로 옮겨져 다시 전부 재검진을 받으시고 투병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1년 3개월 동안의 긴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그래도 3일을 장담할 수 없다던 첫 병원의 충격적인 진단에도 불구하고 3개월을 버티시고 또 요양병원으로 옮겨 장기 투병 생활로 이어질 무렵 죽어도 집에 가서 죽고 싶다는 어머니 고집에 가족 모두의 협의를 거쳐 의사 선생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퇴원하여 고향집에 향하였습니다. 고향집에 가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80년의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우리 큰 아들부터 시작해서 잘난 자식들을 내가 낳았다는 것도 감사하다. 어느 하느님 덕분에 이 세상 즐겁게 살았다. 고 말씀하시며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어요.
평범하게 지나치는 길가의 나무들을 보면서 저 나무들도 참 아름답다. 이 바람도 몹시 신선하고 기분 좋다. 라고 하시고 고향집에 다 다다르자 멀리 보이는 영주산을 보면서 저 영주산에도 언제 올라봐야 하는데 저 영주산조차 못 오르고 80살이 후딱 지나버렸네. 라며 고향 땅의 신선한 풍경과 공기를 마음껏 호흡하였습니다. 그렇게 고향집에 가서 그렇게 당장이라도 위험할 것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5개월 동안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며 이대로 완쾌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평온하게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화장실 다녀오다 다리에 힘이 없으셨는지 그대로 주저앉아 엉덩이뼈에 금이 가는 사고로 다시 요양병원으로 모셔야 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이었지만 매일같이 병원을 오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다행히 저희 가족은 화목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병원비 문제는 십시일반으로 해결했습니다. 특히 넷째 언니가 건축자재 사업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식구들이 부담스러워하면 제가 전부 책임지겠어요 라고 선언해 주셔서 물질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투병 중에도 그 고향집에 대한 명의 이전, 압박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알았습니다. 어머니 병환이 깊어가는 어느 날부터인가 셋째 오빠는 평상시보다 더 자주 요양병원을 찾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어머니는 셋째 아들이 오는 것을 반기지 않고 무덤덤한 태도를 보이시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고향집과 밭, 명예 이전이나 유언장이라도 써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다가 상속세로 나라에서 거의 다 가져가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정신이 조금이라도 온전할 때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고향집과 밭의 명의 이전을 종용하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흘러가기 일쑤였어요. 한편 큰 올케 언니는 이번엔 큰 오빠를 데리고 내려왔어요. 어머님, 지연이 아빠가 너무 고집이 세서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어머님 재산은 절대 언급도 못하게 하네요. 큰 오빠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허, 또 그 소리. 보세요, 어머님. 저렇게 고집이세요. 올케 언니가 어머니께 말했어요. 어머님, 지연이 아빠가 싫다고 하면 제 명의로라도 해주세요. 큰아들인 저희가 부모님 제사를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어머니의 병환이 깊어갈수록 큰 올케 언니와 셋째 오빠의 마음도 조급해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머니는 조용히 마지막 결정을 내리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아무도 모르게 넷째 언니를 부르라고 간병하는 막내딸에게 말했어요. 이튿날 넷째 언니는 부랴부랴 바쁜 시간을 쪼개어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무슨 할 말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어머니가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은수가, 내가 부탁할 것이 있다. 저 고성집과 밭을 막내 아들 이름으로 명의를 이전해 다오. 넷째 언니는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네. 어머니, 갑자기 막내 아들에게 이전해 놓으면. 이거. 둘째 오빠, 셋째 오빠가 가만히 있을까요? 에휴, 무슨 원망을 들으려고. 은수가 막내 아들은 그 재산 줘봐도 재산 지키지도 못할 거다. 하지만 그거라도 있어야 그걸 팔아서 민수 공부라도 시켜야 할 거 아니냐. 둘째 오빠 아들도 셋째 오빠 아들과 자식들은 이미 다 컸고 저 재산이 없더라도 충분히 잘 살아갈 것이지만 막내는 민수가 중학교 1학년이라 앞으로 돈 들어가야 할 일이 많을 테고 막내는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사는데 내가 이거라도 남겨주지 않으면 민수는 비빌 언덕도 없고 고생할 거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명예 이전을 내가 좀 해다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뇌가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다른 형제들은 뭐라고 안 할까요? 그래서 부탁이다. 이 일은 내가 죽을 때까지 절대 비밀로 해라. 다른 식구들이 알면 집안이 시끄러워질 것이다. 은숙야, 내가 이미 다 생각해봤다. 큰아들과 둘째, 셋째, 그리고 큰 며느리까지. 모두 저 집을 탐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다 안다. 넷째 오빠는 일찍이 이혼을 하고 중학생 아들은 어머니의 고향집에서 할머니와 같이 살다가 어머니가 요양병원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어요. 그 후 며칠 뒤 어머니는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은혜야, 내가 유학도 하고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민수 공부는 꼭 내가 알아서 대학까지 마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민수를 돌봐다오. 만약에 돈이 필요하면 고성집과 밭을 팔아서라도 민수를 꼭 대학 졸업할 수 있도록 민수를 부탁하마. 그리고 은혜야, 서울 오빠는 꼭 내가 자주 찾아뵙고 맛있는 것도 사드려라. 다른 자식들은 다 걱정이 없는데 큰 아들만 어찌 신경이 많이 쓰인다. 큰 며느리가 지병이 있어서 아마도 큰 오빠가 혼자 오래 살 거다. 그러하니 내가 꼭 큰 오빠를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 부탁하마. 내가 대답을 흔쾌히 해주면 어머니가 맘이라도 편히 눈을 감을 수가 있을 것 같구나. 사남 오녀를 키우셨던 어머니는 옛날부터 신기하게도 자식이 사고를 당하거나 당하기 전날 귀신같이 그러한 자식들의 신변의 이상 신호를 알아채시고 먼 거리 밭에서 일을 하시다가도 사고 나는 현장에 부랴부랴 달려오실 때도 있었고, 꿈이 안 좋을 때는 은혜야, 오늘은 되도록이면 중요한 약속이 있지 않으면 바깥 출입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등 용케도 어머니의 직감과 촉은 맞아떨어졌고, 어머니의 직관과 주의를 저는 항상 귀담아 들으려고 했습니다. 넷째 언니는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며칠 뒤 세무사와 상담 후 조용히 서류를 준비했어요. 다른 식구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의 집과 땅을 넷째 막내 아들 이름으로 명예 이전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이 안 따랐는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셋째 오빠가 등기부등본을 들고 요양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은 아무도 몰라요. 어머니가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으니까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병실을 들락날락거리는 막내딸 입장에서 어머니의 병실 생활을 뒤돌아볼 때 기억이 나는 건 어머니가 낮잠을 주무시다가도 악몽을 꾸는지 자꾸 손을 허우적대길래 어머니, 악몽을 꾸셨어요? 어머니 하고 조용히 흔들어 깨웠는데 놀란 표정을 하며 셋째와 정윤이가 나를 죽이려고 해서 허겁지겁 도망치는 중이었다라며 정윤이도 아주 못된 자식이다 라고 하시면서 돌아눕는 거예요. 체육도 잘하고 잘생기고 게다가 공부도 잘한다고 똑똑한 놈이라고 매번 과하게 손주. 용돈 챙겨주실 땐 언제고. 이상하네. 안 좋은 꿈을 꾸셨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로 셋째 오빠는 병문안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오빠가 다녀간 날 오후 5시쯤 큰 오빠는 저녁 마지막 비행기로 또 서울로 가야 하는데 발이 안 떨어지셨는지 자주 찾아와 보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지금 서울 올라가면 또 마음처럼 쉽게 내려오지도 못한다. 어머니와 손을 잡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되게 눈물 흘리고 헤어진 후 어머니는 그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나고 장지로 가기 전 어머니의 관이 마지막으로 고향집을 한 바퀴 돌 때의 일이었습니다. 셋째 며느리가 그 고향집과 마당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으앙 어머님. 그 모습을 보며 다른 형제들과 올케 언니들도 본물 터지듯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저는 당시 임신 초기라 어머니의 임종과 장지에는 가지 못해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듣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진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어머니가 셋째 오빠와 큰 며느리에게 명의이전을 종용받았다는 사실과 혹시라도 고향집 재산으로 인해 형제들의 우애가 깨지거나 어느 한 자식이라도 삶의 끝부분에서 섭섭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어머니의 사랑과 그리고 결단하기까지의 고민들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셋째 오빠는 한동안 넷째 언니를 닥달을 했어요. 왜 나한테는 의논도 없이 어머니의 집과 반명의이전을 하였느냐? 어머니가 부탁한 거냐 아니면 다른 식구들과 짜고 명의이전을 한 거냐? 하지만 넷째 언니의 타고난 뭉수는 수법으로 어머니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할 리가 있나요? 라는 대답 이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언니는 셋째 오빠에게 한동안 시달리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큰 올케 언니도 며느리인 입장이라 직접적으로 시누이에게 추궁이나 원망을 하지는 않았지만 큰딸이 가끔 전화와서 넷째 고모를 비방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넷째 언니는 들어도 못 들은 척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생활을 이어나갔고 셋째 언니가 나서서 큰 올케 언니가 큰딸을 시켜서 싸움을 시키는 꼴이라고 분개했지만 이마저도 금방 사그러들었습니다.
자주 못 만나면 제 아무리 거센 감정도 사그러드는 법이니깐요. 그토록 걱정하셨던 막내 손자 민수는 무사히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도 무사히 한 번에 합격하였고 작년 겨울에는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에 취직을 하여 무사히 사회인으로서 안착을 하였답니다. 넷째 오빠는 어머니가 물려준 그 집에서 허름한 집을 리모델링할 여유도 없어서 또 넷째 언니의 자금으로 리모델링을 하여 지금도 그 고향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은 둘째 오빠도 셋째 언니도 어머니의 명의 이전 부탁과 의지를 다 알고 있었고 철딱선이 없는 막내 오빠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막내 오빠에게 명의 이전되면 제일 섭섭해할 사람은 서울 큰오빠네와 셋째 오빠네일 것을 충분히 짐작한 둘째 오빠는 셋째 언니와 넷째 언니 둘이 알아서 총대를 매라고 지시를 했고 셋째 언니는 넷째 언니 혼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주랭랑을 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우리 형제들은 다시 화목한 가족 분위기로 돌아왔습니다. 잘 사는 넷째 언니가 큰 오빠가 내려오시면 섭섭치 않게 현금으로 오빠 식구의 경비 충당은 물론이고 추운 겨울이 되면 블랙야크에 값비싼 패딩을 사서 선물 공세를 하고 용돈 드리고 넷째 언니의 세심한 배려에 큰 오빠는 완전 입이 귀에 걸려 있고 가끔 큰 올케 언니 대신 큰딸 지연이가 넷째 고모를 공격해오는 일들이 종종 있지만 딸이 많은 우리 형제들은 올케 언니가 큰딸에게 시키는가 보다라고 웃고 지나갈 뿐 또 그렇게 평온한 날들이 또다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희 어머니는 큰아들도 셋째 아들도 사랑했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생애 마지막 순간에 내린 판단이 얼마나 현명한 결정이었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형제들도 모두 어머니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오빠는 지금도 어머니가 옳은 선택을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셋째 오빠도 비록 서운함은 남아있지만 민수가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가족 모두 안심을 하고 지금은 가족 모두가 낙오되는 형제 없이 서로 도우며 서로 격려해주며 그렇게 구형제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넷째 오빠가 살고 있는 그 집에 가면 어머니의 추억과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날이 없었던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까지 손주가 비빌 언덕을 만들어주고자 했던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들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이상,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